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밤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은요 제가도 쭉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 방안, 사실상 검찰을 갖다가 정권의 시니어 조직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을 갖다가 검찰총장의 휘하에 두르는 것이 아니라 법무장관 추미애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개혁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매우 우려스럽다. 그야말로 충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권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검찰개혁안이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특히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일대 그야말로 투쟁이 눈앞에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 이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추미애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법무장관 자리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부적절한 사람이다. 그 자리에 이렇게 정면으로 그야말로 흔히 얘기해서 직격탄을 날린 사람이 신평 전 판사인데요. 신평 이 사람도 이분도 친여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을 한 사람이요.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네 식구끼리 볼 적에도 추미애가 지나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물도 펑펑 흘리고 이랬다고 이제 페북에 글을 써 올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추미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성격은 어디 가서 좀 심리학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입맛에만 안 받으면 그냥 발끈 하는데 이게 장관에 앉을 만한 인격체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꼭 얘기를 할 자리, 행정수반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일체 입을 닫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국정이 이렇게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고, 급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한다. 그 국정원장 임명장 준 거 보십시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청문회 보고서 오니까 그냥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사인해버렸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윤미향 사건,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피해자 문제,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9일날부터 지금 오늘이 28일이니까 20일이 지났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분위기를 이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광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보는 이 정치적인 광풍,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가는지 이 김대중의 칼럼의 또 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검찰개혁안, 쉽게 얘기해서 검찰총장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잖아요. 인사에서도 손 떼고 수사지휘권에서도 손 떼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앞으로 검사가 아니라도 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 아무나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다 갖다 앉힐 수 있게 뜯어 고치는 이런 세 가지 대개혁을 하는 안이 검찰개혁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관한테 27일 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입법 조치, 즉 법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야 넘어가자마자 바로 국회에서 다 통과가 되죠. 왜냐하면 오늘 또 28일 오늘 또 부동산 3법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박지원 청문회 마찬가지. 176석이면 못할 게 헌법 개정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요. 헌법 개정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일찍이부터 말씀드렸어요.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현 국정의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경실련, 진보 시민단체잖아요. 경실련과 그 다음에는 참여연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긴급하게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경실련 참여연대 출신의 현 정부 내에서 그야말로 상당한 영향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현 정권을 탄생시키는데도 많은 기여를 한 단체인데, 그나마 이러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이렇게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은 걸 보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살아있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참여연대가 오늘 논평 내용을 발표했는데 28일자 내용의 요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번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면서 대신에 장관한테는 수사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다 넘겨주고 있다. 생뚱맞고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에 완전 역행한다. 핵심은 바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수사지휘권과 그 다음에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바로 핵심인데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고검장한테 수사 지휘권을 넘기자고 하면서 다시 이것을 법무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을 장관에게 넘겨준 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아니, 검찰총장 권한 분산을 시키려면 당연히 법무장관 권한도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수사의 본질은 검찰에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행정부 장관이에요. 말하자면 이 수사하고는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 검찰청법도 이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지휘하게 되어 있지 검사한테는 지휘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는 권한 분산을 하자고 해놓고 법무장관한테는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까지 더 세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권한 분산의 원칙에 맞지 않고, 그래서 공정한 수사하고 수사 지휘권 맞지 않다 이거예요. 민주적 통제가 무너졌다. 이런 것을 참여연대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할 기관이다. 고검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되게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자, 고검장도 차관급, 지검장도 차관급, 어디 차장검사들 검사장급, 차관급. 지금 검찰청의 차관급만 한 100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를 말하자면 자극하는 장치 중에 하나다. 경찰청장 지금 차관급인데도 차관급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은 경찰을 지휘하니까 한계급 높게 장관급 하는 거, 그건 맞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도 차관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차관급이, 검사 차관급이 수십 명, 100명 가까이 된다. 이거는 권한 분산뿐만 아니라 이 권력,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그런 수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강력하게 차기 정부에서는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연대 마지막으로 인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 강화도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참여연대가 한 얘기를 보면 단 한마디도 뺄 얘기가 없이 100% 정말 저 개인적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경실련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 왜냐하면 전부 인사, 수사, 법무장관이 직접 행사하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이 헌법 체계, 그 다음에 관련 법 체계 정신과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경실련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신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검찰권 오남용 방지는 그 다음 과제다. 예. 저도 이 대목도 봤습니다. 첫째, 정권의 신여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가 오남용 방지.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부 개혁위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 이런 개혁의 개혁안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요, 냉정하게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정치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헌법적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검찰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려고 한다면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지금 발표한 논평,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지지할 것이다. 찬성할 사람은 누구냐? 그야말로 정부 여권의 핵심 인사들, 그 앞장에 추미애 장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추미애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평 전 판사, 지금 변호사죠. 바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신평 변호사가 과거 추미애 장관이 소시적 이 판사할 때 인사에 불만을 품고 펑펑 울면서 법원 행정처에 와서 겁이 없이 항의하던 그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 이러면서 이런 걸 볼 때 그야말로 추미애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unfit한 person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장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본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거를 보고 발끈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조금 전에 또 추미애 바로 페북에 썼어요. 이 장관하면서 법무장관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보면 제대로 일을 하면요, 진짜
1초 1분이 요금해요. 사적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던 것이 제 공직 시절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추미애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윤석열과 싸우려고 하고 정상적으로 이 법무장관의 고유의 직분은 벗어나서 또 이 부동산 문제까지 다스리려고 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신평 페북에 관해서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금일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 뭐 신평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는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의 체제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 변호사는 신평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 정도가 되면 신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추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아나부인격 태도, 관음증과 같은 저급한 용어 사용한 거, 또 이 어느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적 태도, 이런 걸 볼 때 공정한 국가 사법질서의 한 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법무장관으로서는 도저히 적합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저는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고요. 이미 추로란불, 이미 제 앞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들 문제라든가 뭐 등등, 과거 이회창 자기 아들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남의 아들 문제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칼을 내세우는 이런 추미애의 위선된 이중적 인격을 보여드리는 방송을 해드린 바 있는데, 이 수사심의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심의 이 중앙지검에서 채널A 한동훈 검사장, 이거가 문제가 되니까, 즉 윤석열 총장이 전문 수사단을 설치해서 한번 검토를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건 하지 마라. 수사심의를 열어서 하면 되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검 당연히 수사심의를 열었죠. 그런데 실제로 수사심의를 열어보니까 그냥 뚜껑을 까보니까 추미애가 생각했던 입장과 다른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통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엊그제 27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얘기한 것이 이거 깜깜이 심의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 결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심의 결과도 보지만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되 오로지 여기서 갖다가 중요해요. 증거와 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수사심의의 권고는 그냥 권고예요. 강제성이 없어요. 이런 것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근데 이 문제성이 있는 조직에서,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존중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말한 것을 뒤집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재용 사건, 여기에서는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낸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거만 유착 사건, 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적합하다. 이렇게 불과 한 달 전, 지난 29일 날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 달 후가 지나서는 싹 바꿔갖고 이거 적절치 않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도 이러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검찰 사건 처리에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시행 중에 있는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이렇게 지시해놓고 1년도 안 돼서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본인의 입맛에만 맞게 모든 사안을 처리하고 하는 이 근시안적인,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위선적인 민낯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경실련 참여연 데서도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김대중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이 광풍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 없냐? 이런 칼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칼럼 이 광풍의 끝은 어딘가, 이 요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28일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국정 하나의 큰 흐름이, 정말 광풍이 어디서 불기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야권에게는 빠르게는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그야말로 이 좋은
기회로 성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점쳐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지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바람은 어디로 불 것인가. 기고만장한 정권 세력, 집권 세력 강타하고 레임덕 겹치면 야권의 도전은 어쩌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지난 7월 초순이죠. 7월 초순에 7월 7일자 조선이군요.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문정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2022년 2년 후 대선을 볼 게 아니라 그 2년 후인 즉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노려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려야만이 2027년 대선에서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야당이 등장해야 된다. 그런 이정표를 세워라.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박원순 시장을 사태를 보면서 이 기고만장한 집권 세력 그야말로 요즘 아주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미친 듯이 다 쓸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레임덕이 빨리 와가지고 야권의 도전 2024년도나 가능할 것 같았는데 내년 21년도 재보궐선거서부터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 부정적 전망을 갖다가 7월 7일자 부정적 전망을 바로 이 7월 28일자 칼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풍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에 수사심의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7월을 광풍의 시기로 묘사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기획된 공작의 피해자다. 그래서 이 광풍의 단어를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이 한동훈 검사장의 표현에서 빌려왔다. 그래서 현재 이 나라에는 코로나19의 병풍, 그 다음에 정치 광풍이 함께 불고 있는데요. 정치 광풍의 시작, 4.15 총선을 계기로 해서 극대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더니 집권 세력은 기고만장하게 됐다. 그래서 권력 측에 불리한 모든 쟁점을 일거에 묵살하거나 묻어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미친 이런 바람은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다 불어서 실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서울시장 이번 사건과 같이 제대로 어떻게 해서 그런 사안이 생겼는지 이런 것을 왜 또 감추려고 하는지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은 집권 세력의 차기 대권 구도와 맞물려서 또 다른 추행을 낳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갑자기 말을 바꾼 거 정말 거짓말처럼 말을 뒤집었는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다. 이 지사는 친문 세력의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권 세력의 기고만장한 중 최고 작품이 바로 집값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인데 그 존재감은 지난 몇 개월의 광풍 속에서 현저히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비판론자는 문 대통령이 입이 없는가 있는가 이렇게 묻더니 이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의 국정 장악력은 부정이 긍정을 앞서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라고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기는 한가 의문이 든다. 예.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렇게 말없이 앉아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부하들, 그 조직 세력에 의해서 하나둘씩 반대로 뒤집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는 좌파의 운전석에서 밀려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뒤에는 즉 문재인 대통령의 뒤에는 좌파적 정치를 이끄는 라운드 테이블이 있고 이들이 광풍을 이끌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임 통일부 장관 요새 뭐 이상한 발언을 많이 했죠. 이승만이 국부가 아니고 김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백선엽 연결식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원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을 발언을 뒤집고 이런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된다. 일련의 광풍이 희고나 가는 방향을 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내임덕과 연결되어 있다. 좌파 세력은 내임덕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을 제치고 자기들의 영구 또는 장기 집권을 위한 집단적 세상 바꾸기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제 그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걸리적거리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하는 길로 들어섰다. 정치 일정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재보궐선거, 광풍이 어느 쪽으로 불지가 관건이다. 이 두 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의미까지 얹혀있다. 지금이 광풍이 역풍을 일으켜 기고만장했던 집권 세력을 강타하고 레임덕이라는 상수가 겹치면 야권의 도전은 어쩌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새로운 야당이 누구를 내세워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울과 부산의 선거에 임하는가에 따라서 광풍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